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요, 꽤나 가슴 먹먹해지는 모녀의 사연을 들고 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이 더욱 높게 솟아오르고 녹빛이 우거지던 푸른 나무들은 점점 노랗게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이자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한 지 벌써 52번째가 되었는데요. 야속한 세월은 모든 풍파를 제게 잊고 가라는지 이제는 눈도 침침해 잘 보이지 않는 컴퓨터를 이렇게 돋보기를 쓴 채 손에 익지 않는 자판기로 한자 한자 써가며 사연을 올리고자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몇 평 되지 않는 밭농사로 5식구를 먹여 살리시던 아버지와 아들이 최고라며 3남매 중 홀로 딸이던 저만 모질게 구셨던 어머니, 그리고 매일같이 홀로 공부하는 제게 뒤에서 딱총을 쏘며 놀고 필기하는 공책들을 모두 찢어 공처럼 돌돌 말아 보란듯이 갖고 노는 등 저를 한시도 가만두지 못했던 두 오빠들. 그 당시엔 그런 부모님의 천대와 두 오빠의 괴롭힘에도 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었던 것은 학생이라는 본분하에 배움이라는 단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7이 되던 해 저는 두 오빠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봉제 공장으로 강제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 희망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과 푼돈도 안 되는 작은 삭값은 모두 오빠들 배불리는 데에 들어갔고, 하루하루 전 몸도 마음도 점점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하였죠. 그렇게 3년이 지나 20살이 되던 해에 전 공장에 이어 맞선 시장에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20평생 남자라곤 가부장적인 모습에 한없이 무뚝뚝하기만 한 아버지와 저를 괴롭히며 그게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낄낄대며 서로 웃어대던 두 오빠가 전부였기에 선자리는 저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렇게 공포에 몸을 부르르 떨던 제 앞에 청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채 환하게 웃는 순백의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 청년은 발그스름해진 볼을 감추지 못해 힐끗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자신의 청재킷을 제 어깨에 덮어주며 저희 아버지와는 달리 한없이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부를 하고 싶다 했던 저에게 자신이 옆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검정고시를 보라며 공부를 하던 저를 괴롭혔던 두 오빠와는 다른 청년의 모습에 전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며칠 눈을 감고 떠보니 제 머리 위엔 하얀 면사포가 씌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첫날밤을 맞이한 저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살이 넘어가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는 제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을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살갑지 않던 엄마였지만 딸을 낳고 나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군요. 허나 엄마는 자식이 아이를 낳던 말던 오로지 시댁에게 말해 돈을 해오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희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도 않으시면서요. 결국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나 오빠들이나 그저 쓸모할 때만 찾는 나는 소모품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과감히 친정과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만은 달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딸을 아꼈었고 일 갔다 오면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딸을 씻기고 보살펴주며 결혼 전 약속대로 제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육아를 도와주었고 나름의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2돌이 되던 해쯤 기자였던 남편은 취재를 하던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였고 그렇게 제 2번째 희망도 무참히 사라져버렸죠.
늦지 않게 아들 손주 보여달라던 시댁도 아이 아빠의 소식을 접하자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저와 제 딸을 모진말과 함께 집에서 내쫓으셨고, 전 그렇게 눈물 마를 새도 없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죠. 당장 오갈 데 없던 딸과 저는 공장을 다니던 시절 유난히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사정을 말하여 반지하 단칸방에 잠시 신세를 지기로 하였고, 언니를 쫓아 어시장에서 생산 경매원을 도와주며 청소와 같은 잡다한 일을 하는 등 작은 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번듯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은 아니었지만 공장에서 일할 때에 비하면 비교적 자유로웠고, 무엇보다 아직 너무나 어린 제 딸을 봐줄 사람이 하나 없었기에 전 딸아이를 포대기에 싸 등에 업고 일을 해야 했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전 그렇게 딸아이를 등에 업고 밤낮 가릴 거 없이 일을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걸음마도 다 뗀 아이를 업고 일하는 절 딱하게 본 건지 항상 경매 시간에 맞춰 생선을 사가시는 아주머니가 자기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애기 엄마, 매일같이 새벽마다 애 업고 안 힘들어? 제가 힘들 겨를이 있나요? 먹여 살릴 자식이 있는데. 딸이 등에 엎여 있기엔 꽤 커 보이는데. 네, 맞아요. 두 돌 한참 지나서 이제 제법 말도 잘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아유, 자는 모습이 너무 순하네. 딸 이름은 어떻게 돼? 지혜예요. 양지혜. 애가 신생아 때부터 또래 애기들에 비해 잘 안 울긴 했어요. 자다 깨도 울지 않고 멀뚱멀뚱 저만 보고 있고, 그땐 왜 이렇게 안 울지? 어디 아픈가 했는데 지금은 그저 안 울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못난 애미죠. 못난 애미는 무슨, 이렇게 업고 댕기는데. 일은 계속 여기서만 하는 거고? 네, 임금은 적지만 애 데리고 일할 만한 데가 없어서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네, 괜찮아요. 뭐든 물어보세요.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아주머니는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을 물어보셨고, 전 지금까지 저에게 있던 일들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었죠. 그랬더니 제 두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고생이 참 많았겠네. 혹시 애기 엄마만 괜찮으면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돈은 여기보단 더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도 시끄럽게만 안 하면 같이 있어도 좋고. 네? 정말요? 그래, 애기는 이제 내려놓고 일해야지. 한참 걸어 다닐 나이에 그렇게 계속 업고만 있으면 더 잘할 것도 못 자란다. 가게 홀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애기 엄마만 괜찮으면 거기서 지내도 되고. 너무나 감사한 제안이었죠.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전 바로 승낙하였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배려로 가게에서 딸을 키우며 가게에서 일을 하였고, 시간이 흘러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선 잠시 은행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우셨고,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데 노숙자의 모습을 한 남자분이 홀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식사를 하실 건지 회를 포장하실 건지 여쭤보니, 네, 여기 사장 남편인데 댁이 우리 가게에서 애 데리고 살면서 일한다는 그 애 엄마구먼. 아주머니에게 한번 남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도박과 여자에 빠져 노름판과 유흥업소를 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정작 자기 자식에겐 관심도 없다며 왼수 같은 남편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아주머니는 말하면서도 고개를 휘저으며 혀를 차셨었죠. 그런데 이런 거짓골을 하고 가게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당황하던 저는 빈자리를 가리키며 일단 앉으시라 말씀드렸고, 껄렁하게 코를 후비며 자리에 앉던 아주머니 남편분은 제게 물었죠. 근데 집사람은 어디 간겨? 아, 네. 잠시 은행 가셨어요. 돈 좀 챙기러 갔구만. 또 귀신같이 은행에 넣으러 갔구만.
망할 옆이네. 전 아주머니를 흉보는 남편분에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식사 전이시면 회덮밥이라도 드릴까요? 아니, 밥은 됐고 사람이 일이 없어서 여기 꼬락서니가 그 짝 월급 주면 낫는 것도 없겠구만. 식사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평소엔 많아요. 회가 너무 신선하고 맛있다고 칭찬도 자자하고요. 주말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집 회 먹겠다고 몰려들어서 줄도 서서 먹어요. 또 그거 나한테 주절주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저쪽 손님들 가면 가게 문 닫고 방으로 오슈. 제 말을 싹둑 잘라먹고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아주머니 남편을 말릴 새도 없이 그나마 밥을 먹고 있던 한 테이블 손님이 계산을 한다며 저를 불렀어요. 그렇게 손님들이 가고 전 방으로 들어갔고 전 그날을 평생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문은 닫은겨? 아니요. 아주머니 허락 없인 영업 중에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저는 무슨 일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끌어당긴 남편분은 이내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딸랑하고 누군가 가게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왔나봐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전 울며 애원했고 이미 작은 방 안은 난장판이었었죠. 그러다 방문이 열렸어요. 문 앞엔 저와 자기 남편을 벌레 보듯 바라보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전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오해라며 손사래를 쳤죠. 그랬더니 남편분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왔어? 아니 인연이 내가 여기 사장 남편이라니까 당신 은행 갔다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꼬시대.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일방적으로 당했다고요. 아니긴 이년아, 너도 좋아했잖아. 얄밉게 거짓말을 하는 아주머니 남편의 뻔뻔함에 너무 경악스러워 순간 아무 말도 못하였고 저를 더욱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보던 아주머니는 이내 제 뺨을 내리쳤어요. 오갈 데 없다길래 먹이고 재우고 일까지 시켜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저와 제 딸은 그렇게 버선발로 내쫓겼고 딸은 옆에서 제 옷자락을 잡으며 울고 전 가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아주머니 오해예요. 저 진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믿어주세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쳐다보든 말든 신경 쓸 겨를 없이 전 소리쳤고 이내 아주머니께선 몇 안 되는 제 짐들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던지며 말씀하셨죠. 오해건 나발이건 내 남편이랑 바퀴벌레 한 쌍마냥 붙어있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널 어찌 데리고 있겠어. 그러면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제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오늘까지 일한 돈은 줄 테니 이거 갖고 2번 다시 내 눈앞에 얼씬도 거리지 마. 전 불과 몇 분 전에 맞은 곳이 욱신거리고 억울함에 치가 떨렸지만 제 앞에 울면서 엄마하고 부르짖는 딸아이가 보였죠. 그제서야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우며 가방을 챙겨 딸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발길을 두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그동안 일하며 따로 돈 나갈 데가 없었기에 받은 돈은 모두 은행에 저금하였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딸아이와 둘이 새로 시작하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전에 잠시 일했던 어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저를 잠시나마 도와주었던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는 어느덧 그 어시장 상인회의 매니저가 되어 있었어요. 전 지금껏 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고 언니는 우는 저를 토닥여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죠. 그리고 저와 제 딸이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전에 그 아주머니 가게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었기에 그 어시장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내는 것이 어떻냐는 언니의 말에 크게 동의했고 아시는 상인분이 때마침 옥탑방에서 거주할 세입자를 찾고 있다 하여 두말할 것 없이 그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전에 살던 홀 옆 단칸방에 비하면 궁궐처럼 느껴졌어요. 거실, 주방과 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죠. 리모델링도 새로이 되어 있어 딸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우와,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우리 지혜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여기서 학교도 가고 우리 지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반짝이는 두 눈이 깜빡이며 딸은 제게 안겼고 저는 그런 딸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흘러갔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에 전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작은 생선 가게를 차렸어요. 고마워, 언니. 매번 신세만 지내. 신세는 뭘? 왜 예전에 우리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 내가 미싱 실수로 곤란해했었는데 네가 대신 뒤집어 써준 적 있잖아. 그때 진비 갚았다고 생각해. 언닌 언제적 얘기를. 아무튼 정말 고마워. 고맙다며 울먹이던 저를 언닌 따뜻한 손길로 토닥여 주었죠. 그리고 딸의 초등학교 입학일이 되었어요. 엄마가 입학식에 못 가서 미안해. 전 딸의 머리를 묶어주며 말했고 벌써 철이 든 건지 딸은 괜찮다며 엄마는 돈 많이 벌어오라더군요. 유치원도 제대로 못 다녀본 딸이었기에 또래 아이들에게 뒤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딸은 항상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딸은 영리했어요.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요. 그러기에 전 딸의 교육비라면 아끼지 않았고 딸이 다니고 싶다는 학원이라면 종합학원은 기본이고 논술학원에 피아노 학원 등 모두 보내주었었죠. 그렇기에 전 하루도 쉴 새 없이 생선을 팔았답니다. 딸의 학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일하는 시간도 계속 늘려야 했죠. 덕분에 하루에 딸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자고 있는 딸아이의 뒷모습이 전부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18살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바쁘게 생선을 팔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혜 어머님. 저 지혜 담임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 보이지도 않는 전화기를 붙잡고 허공에 90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제가 딸아이를 맡겨놓고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엄마가 많이 바쁘시다고 지혜한테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전화를 드린 건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지난주쯤에 아이들 통해 가정통신문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전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딸아이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님? 제가 계속 침묵하자 선생님이 저를 한 번 더 불렀고 저는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제가 워낙 바빠서 확인을 못했나 보네요. 수학여행은 언제 가나요? 다음 달에 가요. 그런데 어머님, 지금 지혜가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고 하네요. 전 그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제 딸을 그 누구보다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쁜 생활에 치우쳐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언젠지 기억이 잘 나지도 않았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수학여행인데 안 간다면 평생 후회로 남을지도 몰라요. 애들도 부반장인 지혜가 안 간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워하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혜랑 얘기를 좀 하셔서 설득 좀 해주십사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혜 오면 얘기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별 말씀을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 인사를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고 그날은 여느 때보다 일찍 장사를 마감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오랜만에 저녁을 차려놓고 딸을 기다렸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고 8시쯤 되었을까요? 그제야 들어와 하는 첫 말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였습니다. 그 말에 울컥 눈물이 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전 우는 모습은 최대한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얘는 엄마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웬일이냐니. 새삼스럽게 인사는 무슨. 차가워진 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전 애써 웃으며 물었어요. 밥은 먹었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했는데. 아, 어쩌지? 나 지금 영어학원 가야 되는데. 바로 가야 돼? 밥만 후딱 먹고 가지. 응, 30분까지야. 밥은 가는 길에 김밥 사 먹으면 되고. 오늘은 부충 수업 있어서 많이 늦을 거야. 오랜만에 일찍 들어왔는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제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본인 할 말만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딸아이의 빈자리만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김치찌개도 차갑게 식어버렸고 입맛이 없어진 전 밥상을 치웠죠. 딸은 저보고 먼저 자라고 하였지만 통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 딸을 기다렸어요. 이제야 들어오니? 늦게까지 고생한다. 10시가 한참 지나서야 들어온 딸은 수고했다며 어깨를 토닥여주려 다가가니 슬쩍 피하며 말하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이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엄마가 딸 격려해주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해? 격려는 무슨. 그냥 하던 대로 해. 어색하니까. 이땐 한참 예민한 시기여서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뒤늦게 알았죠. 딸 말대로 저희 사이는 어색해질 대로 어색해진 거였어요. 일에 치여 딸은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못하였고 끊긴 대화 횟수만큼 저희 사이에도 골이 깊어져 버렸죠. 오늘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런 것 같았어. 할 말이 뭔데? 아까 너희 담임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수학여행 간다면서? 아, 담임도 참 전화하지 말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안 가도 돼. 왜 안 가려는 거야? 혹시 돈 때문이라면 안 그래도 돼. 엄마 이제 너 수학여행쯤 충분히 보내줄 수 있어. 꼭 돈 때문은 아니야. 그냥 시간이 아까운 거야. 나 내년에 고3이야. 수능이 코앞이라고. 쓸데없이 애들이랑 놀러가서 시시덕거리고 싶지 않아. 그 시간에 책 한 권이라도 읽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엄마 내일도 5시에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 난 좀 더 공부하다 잘 테니까. 자기 할 말을 마치곤 제가 서서 자기를 보고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딸을 보며 크게 한숨을 내쉬곤 저도 더 이상 방해되지 않게 잠자리에 들었죠.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부턴 입시 준비를 시작한다며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욱 늘었고 딸의 모습을 보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딸이 고3이 되던 해에 웬일인지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얼굴 보기 너무나 힘든 딸내미네. 뭐야, 김씨네 딸이요? 네, 제 딸이에요. 올해로 고3인데 공부를 무척이나 잘해요. 가게 주변 상인들은 말로만 듣던 제 딸이 왔다니까 너도 나도 와서 제 딸을 보며 예쁘게 생겼다며 감탄했고 저도 그런 딸을 자랑스레 말했어요. 지혜, 초등학교 때 이후로 가게에 온 건 처음 아니야? 많이 컸다. 곧 시집 가도 되겠어. 옆 가게 아주머니가 알아보며 말하자 쑥스러운지 볼을 붉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 전 딸을 가게 안쪽 의자에 안내했고 딸은 자연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할 말이 뭐길래 우리 딸이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해 주셨을까? 엄마,
나 의대 갈 거야. 의대? 정말? 응, 그래서 말인데 과외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 아유, 그럼 우리 딸이 의대를 간다는데 엄마가 팍팍 밀어줘야지. 근데 대학생 과외라 비용이 좀 세. 얼만데? 130. 그렇게나 비싸? 의대생 과외야. 1대1 과외니까 비싼 게 당연하지. 장차 선배가 될지도 모르는데 잘 보이고 싶어. 대신 다니던 학원 몇 개는 그만둘게.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주머니 속에 현금을 빼주며 말했습니다. 자, 5만 원 더 넣어줬어. 가서 장차 선배님이들 선생님과 저녁 사 먹고 잘 부탁한다고 말 좀 대시 전해줘. 고마워. 나 이제 갈게. 그제야 활짝 웃어 보이던 딸은 저만치 멀어져 갔고 몇 년 만에 본 딸의 웃음인지 홀쭉해진 주머니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망의 딸 수능날. 날이 날이니만큼 가게 오픈을 미루고 딸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반찬들을 정성스레 통에 담은 뒤 떨지 말고 잘 보고 오라며 청심환과 함께 전해주었죠. 수능 본다니까 평생 못 받아본 도시락도 받아보네. 딸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져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자 한 건 물론 아니었지만 다녀오겠다, 잘 보고 오겠다와 같은 인사말도 하나 없이 가버린 딸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동안 소풍을 간다거나 체육대회를 할 때에도 단 한 번도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인사도 없이 가버린 차가운 딸의 모습에 대한 서운함, 수능을 무탈 없이 잘 보았으면 하는 걱정과 기대 등 마음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전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지혜야, 너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지금껏 바쁘다며 김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만 쥐어주었지 정말 도시락을 싸준 게 오늘이 처음이더구나. 엄마가 홀로 너를 키우려다 보니 이렇게 못해준 게 많네. 이런 부족한 엄마여서 미안하다. 오늘 수능 힘내서 잘 보고 네가 원하는 의대 꼭 갈 수 있게 엄마도 옆에서 기도하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겨우 완성시켜 보낸 문자였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 전달되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딸 지혜는 바람대로 의대에 합격하였죠. 시장 전체에 떡이라도 돌리고 싶을 만큼 기뻤어요. 김씨네 딸이 유명한 의대에 합격을 했냐? 아유, 이런 경사가 나 있나? 너무 축하요. 곧 의사선상 엄마가 될 텐데 내 지금이라도 김씨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게나 말이야. 소식을 전해들은 정겨운 시장 상인분들은 너도 나도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죠. 딸은 대학교를 간 이후 자취를 한다며 집을 나갔고 이후 안 그래도 보기 힘들었던 딸의 얼굴은 더욱 볼 수가 없었죠. 딸 덕분에 내야 하는 월세가 늘었어요. 만만치 않은 등록금에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기에 늘어난 용돈까지. 갑자기 불어난 지출액에 전 생선 장사를 마친 뒤 시장 앞 24시 감자탕 집에서 주방 보조일까지 맡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잠을 줄여가며 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몸은 고단해도 제 딸은 좋은 옷만 입고 좋은 것만 보고 제가 배우지 못한 만큼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의 대학교 졸업식 날이 왔어요. 생선 가게를 연 뒤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딸의 대학교를 향했습니다. 생애 처음 가보는 대학교라 길도 조금은 헤맸지만 가는 길에 꽃다발도 잊지 않고 샀답니다. 학생, 여기 의대 졸업식은 어디로 가야 해요? 아, 의대는 이쪽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꺾으셔야 돼요. 고마워요. 학교 안이 어찌나 넓은지 가게가 있는 시장보다 넓은 것 같더라고요. 전 길 가던 학생을 붙잡고 길을 물어봤고
학생은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알려준 길대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바로 제 딸이었죠. 학서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젠 진짜 다 컸구나 싶었어요. 딸! 전 반가운 마음에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딸을 불렀고 그 모습을 본 딸은 당황하며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하라는 듯 검지를 입에 갖다 대더라고요. 엄마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엄마가 애도 아니고 다 찾아보고 왔지. 가게는? 오늘 처음으로 가게 문 닫기로 했어. 우리 딸이 무려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한다는데 엄마가 축하해줘야지. 지금까지 초중고 나올 동안 학부모 참관회나 체육대회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 준 적 있어? 입학식도 졸업식도 단 한 번도 찾아와 본 적 없잖아. 이제 와서 말도 없이 졸업식에 오면 뭐 내가 기뻐할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다 내 엄마 아빠 미국에 사는 줄 알아. 그니까 친구들 앞에서 내 엄마 다 소개해줄 수도 없으니까 돌아가. 뭐?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그럼 저 잘난 애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판다 그래? 그렇게 해서 내가 왕따라도 당해야 엄마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는 그냥 됐고 나 졸업식 끝나고 친구들하고 뒤풀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꽃 좀 받아둘게. 제 말을 싹둑 잘라버린 딸은 그렇게 제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을 챙겨 저만치 자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분은 누구셔? 아, 우리 집에 일했던 아줌마.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지 꽃다발 전해주고 싶다고 오셨더라고. 무리해서 딸과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왔고 전 저를 일했던 아줌마라며 말하는 딸에게 알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도 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려니 저를 자책하면서 말이죠. 이후로 딸에게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작은 기대도 해보았지만 그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딸은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 딸을 그리워할 새도 없이 또다시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생선을 팔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 한 낯익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할머니는 어린 제 딸과 저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시모였죠. 평생 안 볼 것처럼 내쫓더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가 너한테 볼 일이 있어서 사람 시켜 좀 알아봤다. 그리고 얘, 너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니. 귀한 내 아들이 장가간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죽었다는데 그때 내가 제정신이었겠니? 저도 어머님만큼이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어요. 꼭 그렇게 상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머리에 흰핀 꽂고 있는 며느리랑 그 어린 손녀를 모진말로 내쫓아야 속이 시원하셨어요? 그래, 그땐 내가 미안했다. 그래서 말인데 애미야, 내 손주가 이번에 노무사가 됐는데 알아보니 예전에 못 받은 산재를 신청하면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애비 그렇게 떠난 이후로 다른 남자 만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생선 팔며 고생 많다던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 보상금 받으면 너 주려고 한다. 신청하려면 네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이유란 게 어디 있겠니? 네 시애비 죽고 나도 홀로 남으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 늦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애기 이름은 지혜였나? 네, 맞아요. 오래 지났는데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그럼 내가 지어준 이름인데 똑똑히 기억하지.
지금은 다 커서 의사 됐어요. 그래? 혼자서 아주 잘 키웠구나. 기특하다, 기특해. 너희 잘 산 거 봤으니 이만 가봐야겠다. 내가 손주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 보내라 할 테니 곧 연락할 게다. 그렇게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비췄던 시모는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나이가 사람을 온순하게 만든다고 전에 저를 모진말로 욕하던 시모의 모습은 없고 지금은 그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머리를 하얗게 덮은 흰머리들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어요.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시모에게 쌓였던 미운 감정들은 모두 씻겨져 나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노무사가 된 시조카한테 연락이 왔고 설명한 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죠. 시조카는 저를 처음 봤음에도 큰엄마라며 싹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옆에서 친절히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근 2년 만에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 잘못 본 건가 전화기를 빤히 바라보다가 혹시라도 끊어질까 냉큼 전화를 받았죠. 엄마, 나 임신했어. 뭐? 갑자기 전화하고선 대뜸 임신이라니. 결혼도 안 한 너가 무슨 임신이야? 오래전부터 만나온 사람이야. 내 옆에서 공부도 많이 도와주고 지금도 같은 병원에 선배로 있어.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 근데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데? 한 8천만 원 정도? 뭐? 8천만 원? 무슨 결혼하는데 그렇게나 필요하니? 이 사람은 이제 막 인턴 과정 이수했고 나도 아직 인턴 과정 중이라 모아준 돈이 없어서 그래. 집은 다행히 거기서 마땅한 곳으로 알아봐 준다는데 그럼 혼수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이것저것 맞추려면 그 정도 필요해. 엄마가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딨니? 대출 받으면 되잖아. 딸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없으면 구해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엄마가 알아볼게. 대신 조만간 신랑 된 사람 데리고 집에 한번 와라.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시집은 보내야 할 거 아니니. 알겠어. 그럼 같이 시간 맞춰보고 연락 줄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 결혼한다며 8천만 원을 달라는 딸이 이제는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딸의 말대로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막막하던 찰나 시조카에게 연락이 왔어요. 보상금이 들어왔을 테니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라는 연락이었죠. 거의 잊고 있었는데 뜻밖의 좋은 소식에 전 은행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생각보다 보상액은 넉넉했고 딸의 결혼 자금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고생한 저에게 주는 선물처럼 느껴졌죠. 전 통장을 품에 쥔 채 하늘에 대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거기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뒤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날이었어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보지 말고 자기가 보내주는 식당으로 오라더라고요. 아무래도 허름한 이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절 도와주던 언니에게 오랜만에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곤 옷을 빌려 입었어요. 언니가 딸의 남편 될 사람을 보러 가는 자리에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며 머리를 만져주고 얼굴에 화장도 해주었죠. 결혼식 이후로 처음 해보는 화장인지라 모두 끝내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무척이나 어색하더라고요. 전 언니에게 고맙다 인사한 뒤 식당으로 갔죠. 저를 알아본 딸이 이쪽이라며 손을 흔들었고 자리를 가보니 어딘가 익숙한 얼굴의 남성이 딸 옆에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딸이 지금까지 만나고 있던 사람은 딸이 고3 때 과외를 시켜주던 그 청년이었어요. 전에 가끔 과외를 마치고 저희 집에서 나오는 걸 몇 번 봤던 터라 기억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장모님. 박정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모시러 갔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느덧 커버린 그 청년은 제가 알아보자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고 그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편하게 박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편하게 부르세요, 장모님. 박서방은 보기보다 싹싹하고 웃음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딸의 모습은 꽤나 고상해졌더라고요. 앉으라며 자리를 가리키던 박서방의 손을 따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딸은 제게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잘하고 왔네. 보아하니 평소에 입던 복장으로 올까 걱정했던 눈치였습니다. 전 애써 웃으며 메뉴판을 보았어요. 깔끔한 한정식이라 그런지 메뉴들도 단출했죠. 우리가 그냥 기본 정식으로 3개 시켜놨어. 괜찮지?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물티슈로 손을 닦던 딸은 묻지도 않은 말들을 먼저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알다시피 먼저 임신을 한 터라 결혼식은 깔끔하게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 그리고 상견례도 그냥 생략하자 하시는데 엄마도 그게 편하지? 그래. 사돈 쪽에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자. 응. 혹시 내가 전에 말한 결혼 자금은 준비됐어? 딸은 예상대로 돈 얘기를 꺼냈었고 전 가방 속 봉투를 꺼내 건네주며 말했어요. 일부는 봉투에 넣었고 나머진 네 계좌로 보냈다. 그제서야 고맙다며 웃어 보이는 딸이었어요. 식사는 정갈하게 코스로 나왔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마친 저는 잘 먹었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죠. 모두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딸은 저를 차로 데려다 준다는 박서방을 말리며 말했어요. 우리 얼른 병원에 다시 들어가 봐야 돼서 못 데려다 줘도 괜찮지? 그래, 급하면 얼른 들어가야지. 잘 들어가고 다음에 보자. 인사를 한 그 둘은 그렇게 저를 뒤로 한 채 차를 먼저 탔고 차가 멀어질 때쯤 저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돈을 줄 때만 웃어 보이며 고맙다고 하는 딸이 이젠 제법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딸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딸의 아이는 아들인지 딸인지 다친 곳 없이 애는 무사히 잘 낳았는지 애기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것은 많았으나 도통 소식을 들려주지 않아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바빠서였는지 아님 전화를 할 때마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이유는 모르지만 제 전화를 피하는 딸 때문에 전 결국 박서방에게 연락을 했어요. 딸은 다친 곳 없이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손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이름은 박지아였고 사돈께서 철학원에 가서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산후조리 중이라 연락이 어려울 거라며 다음에 다시 자기가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고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을 몇 장 보내주었죠. 손녀딸은 지의 아기 때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어요. 전 핸드폰 속 갓난아기를 보며 액정을 쓸어내렸고 아가 하며 부름과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로 종종 그 손녀 사진을 보며 그리운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이후 시간이 흘러 어김없이 외롭고도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의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어요. 바로 작은 오빠였죠. 전화를 건 이유는 간단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있는데 저를 그렇게 찾는다고 한번 병원에 와달라는 얘기였죠.
30년 가까이 연락 한 통 없던 친정집 소식에 몸이 멈칫하더라고요. 제게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며 산 세월이 30년입니다. 이제 와서 엄마가 저를 찾는다니 우스웠어요. 전 무시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현재 위급한 상황이라 중환자실에 모시고 있고 계속 제 이름만 부르짖는다며 제발 부탁이니 한 번만 병원에 와달라고 다급하게 말하는 작은 오빠 때문에 전 결국 병원 위치를 물었죠. 제법 가까운 위치에 있던 병원에 도착하여 면회복으로 갈아입은 뒤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30년 만에 본 엄마의 모습이 있었어요. 작은 산소호흡기를 꽂고는 저를 보자마자 주름진 눈 사이로 눈물을 흘려보내시는 엄마였죠. 투명한 산소호흡기가 하얗게 입김이 서렸고 입모양을 보니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전 다가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라 가죽만 남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울며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는 이내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들려왔죠. 이후로 엄마는 눈을 감으셨고 전 그 자리에서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엄마라는 단어를 여러 번 울며 외쳤어요. 아기가 어려 정신없을 딸에게 보지도 못한 외할머니 장례를 같이 치러달란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 따로 연락하진 않았어요. 이후 오빠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는 20년 전쯤 술 먹고 무단횡단을 하다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먼저 떠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계속 농사를 짓던 엄마는 결국 뒤늦게 발견된 암덩이에 이미 이곳저곳 전이되어 손 쓸 새도 없었다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오빠들에게 밭의 평수 일부는 저에게 상속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렇게 전 엄마의 보험금 일부와 땅을 팔아 받은 돈으로 뜻하지 않게 큰 돈을 받게 되었어요. 전 지금까지 큰 도움을 받았던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껏 있던 일들을 들은 언니는 남은 돈은 더 이상 딸에게 쓰지 말고 저를 위해 쓰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웃으며 넘겼죠.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오랜만에 박서방에게 연락이 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자기가 일하는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죠.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병원으로 찾아갔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음료라도 마시고자 휴게실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침 박서방이 있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하려 했는데 맞은편에 사돈으로 보이는 저보다 나이가 좀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앙칼진 목소리로 박서방과 대화 중이었고 전 조용히 옆에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니, 걔네 부모님 진짜 미국에 있는 거 맞아? 그렇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아니,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잖니. 지금까지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연락처 달라 해도 나중에요 하며 다음으로 미루더니 지금은 같이 가보자니까 그것도 싫다잖냐. 지야 아직 어리잖아. 미국까지 비행기가 몇 시간인데 싫을만도 하지. 아니 그럼 그쪽 집에선 손녀딸이 보고 싶지도 않으시다니? 직접 한국으로 올 만도 한데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더니 애가 지금 태어난 지가 언젠데 어찌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어? 아니 진짜 걔 부모가 있기는 한 거냐? 사돈과 박서방의 대화 내용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만 저를 숨기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젠 자기 시댁까지 속여가며 저를 숨겼더라고요. 박서방은 이후 자신의 어머니를 어르고 달래며 엘리베이터까지 모셨고 다행히 구석에 있던 저를 보지는 못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들어가라고 인사를 한 박서방은 뒤를 돌아 제 쪽으로 왔고
그제서야 저를 본 박서방이 놀라며 저를 불렀어요. 장모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다 듣게 되었다. 어디 설명 좀 해주겠니? 제 말에 우물쭈물하던 박서방은 지금까지 일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시댁 집안에 비해 형편없던 우리 집을 말하기 부끄러웠던 제 딸은 너무나 익숙하게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계속되는 거짓말에 사돈이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이 사실 장모님이 알게 된 거 집사람이 알면 저 혼나요, 장모님. 죄송한데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제 손을 잡으며 부탁한다는 박서방에게 일단 알겠다고 말했고 오늘 저를 부른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제가 이번에 전문의까지 합격하게 돼서 집사람하고 작은 병원을 개원하려고 해요. 이런 부탁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혹시 저희 병원에 투자해 주실 수 있나 여쭤보려고 불렀어요. 말이 투자지 거의 돈 달라는 내용이었죠. 전에 지혜 결혼 비용으로 덥석 8천만 원을 내주는 걸 보고 박서방은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구나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투자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배로 불려서 드릴게요. 장모님이 원하시면 제가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증빙할 만한 투자 계약서도 작성해 드릴 수 있어요. 전 제 딸과 딸의 남편이 첫 병원을 개원하는데 이렇게라도 보탬이 되면 딸은 더 이상 저를 숨기지 않아도 되겠지 싶어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 투자 계약서 먼저 작성되면 그때 투자금을 주마. 안 그래도 내가 목돈이 좀 크게 생겼거든. 감사합니다, 장모님. 대신 나도 내 손녀를 좀 보러 가야겠구나. 집 주소 좀 알려주겠니? 박서방은 제게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었고 전 그 길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단지가 꽤나 넓어 표지판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했어요. 전 문자 속 주소에 해당하는 동으로 갔고 그 앞에는 큰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작은 꼬마 아이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딸을 볼 수가 있었죠. 전 발길을 돌려 놀이터로 갔어요. 딸은 절 보더니 놀라 묻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전 딸의 물음을 무시한 채 손녀에게 갔죠.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찌나 웃는 모습에 해맑던지 전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인사했죠. 안녕, 예쁜 꼬마 아기가 지아구나. 나는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손녀 앞으로 딸이 오더니 손녀를 쓰다듬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하더군요. 어딜 만져요? 그 냄새나는 손으로.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며 악착같이 일만에 딸을 을사까지 만들었더니 손녀 만졌다고 당장 꺼지라는데 내 손으로 딸년을 짓밟아야 했습니다. 전 딸년 보란 듯이 그 앞에서 박서방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서방, 사돈 연락처 좀 알 수 있겠나? 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투자는 없던 일로 하지. 박서방은 곤란해하였지만 이내 연락처를 주었고 딸은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제 핸드폰을 빼앗아들려 하더군요. 전 개의치 않고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면에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양지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딸은 그제야 제 핸드폰을 빼앗으며 소리쳤어요. 그래, 딸이라고 하나 있는 년이 손녀 좀 만졌다고 꺼지라는데 그럼 어느 년이 안 미치고 백이겠어? 너는 네 자식 귀한 것만 알고 홀로 있는 네 엄마는 불쌍하지도 않디? 전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치며 외쳤어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어요.
넌 네 돈 필요할 때만 그제야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필요 없으면 내가 네 집 식모라고 생각하지? 박복한 내 팔자 이어받지 말라고 금이야 오기야 없는 살림에 가고 싶다는 학원들 다 보내주며 뒷바라지 해줬더니 시댁까지 속여가며 나를 숨겨? 그래, 엄마가 창피해. 아직까지 비린내나는 생선이나 팔면서 구질구질하게 낡은 옥탑방에 사는 엄마가 난 창피하다고. 소녀는 저희 둘을 보며 울고 있었고 딸녀는 그런 소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며 울었어요. 우는 내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딸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이 세상 가버리면 너무나 억울하겠다 싶었어요. 전 그동안에 모아둔 돈으로 이사부터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마침 시장 옆쪽에 재개발되어 새로 들어선 신축 빌라가 분양 중에 있었어요. 여기서 산 지도 이제는 꽤 된 터라 저는 제 나름의 인맥을 갖추고 있었고 아시는 부동산 아저씨를 통하여 그 빌라를 매입하였답니다. 이후 박서방에게 투자 얘기를 뒤늦게 들은 건지 딸녀는 그제야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네가 웬일로 먼저 전화를 다 주었니? 엄마, 박서방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병원 하는데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그랬지. 근데 나 이제 너한테 돈 안 쓰기로 마음 먹었다.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내가 집으로 갈게. 엄마 이사했다. 올 거면 이리로 오던가. 전 제 할 말을 마친 뒤 전화를 끊고 새로 이사한 주소를 보내주었어요. 이사한 집을 온 딸녀는 집을 두리번거리며 제게 물었죠. 언제 이사한 거야? 집 좋아 보이네. 며칠 안 됐다. 그래,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때는 내가 딸 앞에서 심하게 군 거 미안해. 내가 딸을 낳아보니 너무 귀하고 예쁘더라고. 근데 내 예전을 생각하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었나 싶었어. 어떻게 어린 나를 그렇게 방치해두고 일만 했었는지 그저 원망스러웠어. 내 어린 시절은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7살 때쯤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방 안에 있을 때 나 안 자고 다 듣고 있었어. 무서워서 눈만 감고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로 엄마한테 거리감이 느껴지더라. 머리로는 엄마 잘못 아닌 거 아는데 막상 행동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엄마를 피했던 적도 많았어. 딸의 말은 저에게 꽤나 충격이었어요. 심정이 복잡했죠. 딸이 지금껏 저를 무시하고 기만한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사돈집에 달려가 딸의 모든 걸 다 폭로하고 싶었지만 제가 몰랐던 얘기를 들으니 딸에게 다시 한번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때 안 자고 있었구나.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어릴 때 엄마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외갓집에서 엄마가 17살 때 고등학교가 아닌 공장으로 취업을 시켰어. 오빠들 대학 등록금 내라고. 엄마는 그때 공부를 못한 게 너무 한이 되더라. 그래서 내 딸은 하고 싶다는 공부 원 없이 시켜줘야겠다라고 맘먹었지. 그래서 지혜, 너가 원하는 학원 뭐든 보내주려고 했었어. 근데 엄마는 홀로 너를 키워서 그 학원비 감당하려면 일을 2배로 해야만 했어. 알아. 엄마가 나를 위해 그런 거 다 아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엄마가 너무 미웠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반항하고 짜증냈던 거야. 그래, 엄마가 너한테 많이 부족했던 거 안다. 근데 엄마의 상황도 이해를 해줬으면 싶었어. 이해 못 해줘서 미안해. 전 딸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지금껏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했어, 지혜야. 딸의 진심은 제 서름을 씻겨주었고,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단 말을 들은 딸은 저에게 어린아이 마냥 안기더라고요. 저희 모녀는 그날 울며 서로에게 못했던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시댁에 거짓말한 거 미안해. 엄마가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와서 누구냐고 진짜냐고 물어보셔서 아빠는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엄마만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둘러댔어.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식사해요. 그래, 잘했다. 이젠 엄마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으니 당당하게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한다. 고개를 끄덕인 딸은 다음에 소녀도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선 돌아갔어요. 이렇게 대화라는 게 중요하단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딸네 부부가 개원하는 병원에 투자를 진행하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은 문을 열었고 병원의 환자들은 끊이질 않았어요. 전 박서방 말대로 병원이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투자 금액의 일부를 조금씩 돌려받고 있답니다. 생선가게는 계속 하는 중이에요. 이제는 이 일이 손에 익어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유를 두고 가게를 운영하려 하고 있어요. 전보다는 훨씬 일찍 가게 문을 닫아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즐기고 있습니다. 가게 휴업일도 정해 딸과 함께 백화점에도 가보고 쇼핑도 하며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잊혀질 만큼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절을 겪은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일할 때마다 가게에서 종종 사연을 들으며 많은 공감을 하곤 했었거든요. 오늘은 제 얘기를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신 모녀가 계시다면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엄마나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긴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